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혀 다른 뉴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참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로 밝혀졌지만 대통령 비서실로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자세와 기강을 철저하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의 전 직원은 결연한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에 나와 있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파문, 과연 진실의 문이 열릴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안보고 개의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현장 소식,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오전 회의가 한 시간도 채 못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50분 만에 결국 말싸움만 하다 끝나버렸죠. 네, 결국 파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주요 핵심 내용, 1시간간의 핵심 말싸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김기춘 실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해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하다. 그리고 진위와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로 밝혀졌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자진 사퇴의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자세와 기강을 철저히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계속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특히 주목됐던 부분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출석 여부였는데요. 네. 이들은 결과적으로 예상됐던 바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네. 특히 김영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운영위에 제출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얘기한 만일의 대비 사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아까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를 하던데요. 네,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꼭지점이 지금 현재 국회에 나와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그 역할 대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현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무엇보다 더 중차대한 긴급 사항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보면은 앞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유출된 문건이 사실상 민간인 사찰 의혹도 담고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찌라시 수준의 문건을 네. 만든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이 있는데 민정수석이 나와서 답해야 될 것들이 많다. 네. 그리고 민정수석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해서 만일 상황에 대비 못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골자의 얘기였죠. 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로 심기일전해서 대통령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좌를 하겠다. 그리고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비판, 교훈, 질책 소중하게 귀담아 듣겠다. 사실상 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강변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 특히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청와대 컨트롤 타워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아직 김규춘 시장의 책임론까지는 전달 가지도 못한 그러니까요. 50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의혹의 핵심이 민정수석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건이 작성된 곳 그리고 문건이 유출된 곳이 모두 민정수석실인데다가 네. 그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최아무기 경위라든가 그리고 지금 불구속 기소된 한아무기 경위 이 사람들에 대한 해유를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에게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아직 민정수석이 출석조차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문제부터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나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모두 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기에게 제보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한 암흑의 경위 그리고 네. 최암흑의 경위에 대해서 해유를 한 주체가 청와대 경호 파견 나와 있는 서울경찰청 101단 소속의 인사고 그 인사가 굉장히 한 암흑의 경위 등에 대해서 거칠게 이제 해유를 했다. 이런 제보가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꼭 불러서 네. 얘기를 해야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죠. 네. 특히 지금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이 된 게 없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김재남 의원이 자기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느냐, 그걸 왜 내놓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했고 이완구 위원장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적극 항의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 오늘 아침에 늦게서나 이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오후에 들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자료 제출 수준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오늘 13페이지짜리의 자료를 오늘 현안 보고 자료로 청와대에서 제출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문건 유출 관련된 내용은 반 페이지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 페이지요. 네, 그렇죠. 문건 유출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이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만 반 페이지 분량으로 담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현안 보고 주제가 청와대 이 문건 유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네. 주된 내용은 담지 않고 격가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출했다고 하는 자료의 수준도 약간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청와대가 변죽만 울리고 사건의 본질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채 비본질적인 이슈들만 가지고 적당히 국회 운영위원회를 땜질 처리하겠다라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국민적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의 이 사건 문건 유출 관련해서 회유했다는 지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김재남 의원이 굉장히 큰 팩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분 동안 얘기하면서 네. 김재현 의원이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려면 김영한 수석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그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이완구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표하고 네. 지금 회의를 정의한 상태라서 네. 그 부분은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청와대가 변죽만 울린다라는 게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국갤럽이 정례조사한 결과 네. 뭐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이미 59%에 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뭐 3, 40대 네. 화이트 칼라에서는 70%에 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오늘 운영위와 그리고 10일 날 있는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이 문건 문제가 신년에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사실 국민들은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민적 의혹이 일부 해갈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요. 그것이 1시간여에 걸친 말싸움으로 사실상 좀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당 의원들은 좀 어떤 태도로 나왔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공세를 한 것 같고요. 네네네.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주택에 김도읍 네. 그리고 이장우 의원들이 나섰는데 이 의원들은 대표적인 이 여당의 수비수입니다. 네. 김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해철 참여정부 당시에 민정수석들이 출석한 사례를 얘기했지만 네. 다만 그 사례들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년 정도 되는 기간 중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단 2건밖에 되지 않다. 네. 그래서 아무 의혹도 되지 않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완구 위원장은 상당히 오늘 야당 의원들한테 좀 발언 기회를 좀 줬어요. 네. 이장호 의원이 적극 나서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의사 진행 발언만 계속 받으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바로 이제 파토를 났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에서 새누리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이라면 오늘 회의 전반적으로 다 파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야당에서는 이 출석 요구를 끝까지 할 가능성이 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박안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현안 브리핑 운영에 참석하기 전에 현안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예. 그 현안 브리핑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자기가 저녁 약속을 깼다. 그 저녁 약속을 깬 것은 이제 네. 끝까지 네. 그 김영한 민정수석이라든가 출석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고 네. 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운영회를 계속 하겠다라는 요구거든요. 네. 근데 이 여당의 태도를 볼 때 이게 상당히 수용되기 힘들죠. 그러면은 결국 여야 간사 간의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다가 네. 파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10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여러 상임위에서 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뭐 그 청와대가 정했던 경제활성화법들 뭐 상당수가 이미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놨어요. 네네. 근데 야당이 지금 쥐고 있는 카드는 만약에 이렇게 운영해서 안 된다면 네. 법사위를 틀어막고 본회의도 협조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임시회가 아무 성과 없이 또 종료될 수 있는 국회 일정 파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라도 사실상 국민적 의혹이 커진 지난 연말에 정윤회 씨 이른바 십상시 파문, 이 파문에 대한 진실의 문을 좀 열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 특검,
국정조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문제를 좀 밝히고 해결하고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들 법한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막아서는 수비수 역할만 한다면 결국 야당의 요구는 거세지고 또 국민적 반발은 세지고 이럴 때 이것을 이후 폭풍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좀 그것도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이나 신년 기자회견, 뭐 운영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과했죠. 그리고 아마 박 대통령도 이미 자기의 동생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과 정도는 할 거로 봅니다. 네. 이게 사실상 김빼기 전략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끓고 있는데 뚜껑을 계속 눌러놓으면 폭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운영위에서 찔끔, 신년기자에서 해견에서 찔끔, 그리고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라고 얘기한 거는 향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특검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여론을 계속 시키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공세를 하고 싶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전망을 보자면 28 전당대회도 있고 네. 그 28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가 되느냐 이런 걸 떠나서 그 당대표는 또 당을 추스리는 한편 4.29 재보궐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검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마 야당은 운영이라든가 그 국정조사 요구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드는데 향후 진행되는 걸 좀 더 봐야 되겠죠. 이 새누리당도 지금 뭐 비박 쪽에서 강하게 좀 요구하고 있는 편이니까요. 여러 가지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약간 이 정윤회 문건이 좀 벽에 가로막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경태 기자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이른바 청와대의 찔끔 전략 네.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선임병 5명 그리고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지요. 어제 바로 이 윤일병 사건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이 현장을 취재한 김도균 오마이뉴스 국방전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재판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도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어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항소심 공판, 주요 내용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는 윤일병의 시신을 부검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관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A씨는 윤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추정했던 사람인데요. 네. 당초 군 당국은 이를 근거로 윤일병의 사인이 질식사이고 또 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도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A씨가 질식사의 근거로 들었던 내용 중에는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최초 사망자, 그러니까 윤일병의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다. 또 민간병원 의사에 의하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라는 소견이 있다. 네. 이런 점 등을 들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부검감정서는 민간병원 의사에게 직접 확인한 다음에 작성되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민간병원 의사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법정에 출석한 법의관 A씨는 이런 얘기를 한 민간병원 의사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헌병 수사관에게 전해 들은 얘기거나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답변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전원 수준의 민간병원 의사의 얘기를 부검 감정서에 그대로 마치 자신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적시했다라는 게 밝혀진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검이가 주장한 민간병원 의사는 실제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민간병원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렇습니다. 명징하게 밝혀야 하는데 그 민간병원 의사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헌병 수사관에게 전해들은 얘기를 부검의가 얘기를 듣고 이것을 사인으로 속단한 이런 측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부도 네. 지금 장 기자님 의문하고 비슷한 그 질문을 부검의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검을 한 시점은 윤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8일이고요. 네. 부검 감정서를 작성한 시점은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그 여유가 있었는데, 네네. 이 시간 동안 보다 더 정확하게 사인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있었느냐라고 이 부검의에게 재판부가 질문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 부검의는 자신은 그래서 처음에 이런 어떤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고 추정을 했을 뿐이고, 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부검 감정서 같은 것들을 부검 감정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윤일병의 의무 기록지 같은 것들을 요청을 했지만 네. 이 부검 감정서를 쓰는 시점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실제 예. 말씀하세요. 네. 근데 사고 당일 윤일병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또 네. 국군 양주병원을 거쳐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망한 병원까지 가기 전까지 두 군데의 병원을 더 거쳐서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근데 이 의료기관들의 의무 기록지에는 네. 이 부검의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다거나 네. 기소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민간의사의 소견 같은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세 개의 병원을 들러서 윤일병이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무려 3개의 병원을 민간 병원을 들렀지만 그 병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도 두 개의 민간병원과 하나는 국군 양주병원이니까 국군 양주병원이니까요. 예. 네네. 어찌됐든 국군 병원이든 민간 병원이든 새 의료기관을 거쳤지만 새 의료기관 어디서도 기도 폐쇄성 질식사 이렇게 추정했던 의사는 없었다. 이런 게 확인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민간병원 의사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지 이분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이 사건 질식사냐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그 8월 초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판단에 대해서 거센 반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일병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는 15개나 부러져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몸속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비장까지 이렇게 파열됐는데 이렇다면은 이거는 부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인 것이죠. 네. 그런데도 그 군당국은 계속 그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몰아붙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게 윤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라고 추정했던 이 법의관 A씨조차도 네. 28사단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 출석해서는 이 피해자만큼 온몸에 멍이 많이 든 사람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추락사의 경우에는 본 적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일병의 시신이 사실 추락사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굉장히 정도의. 특복했다. 예.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윤일병 사인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가해자들 중에 일부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달에 군 당국은 1심 관할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기면서 네. 가해자들에 대한 혐의도 기존의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일병의 의료기록 전부를 군 외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서 정확한 사인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윤일병의 사인을
광범위한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식사보다는 네, 폭행. 이 속발성 쇼크는 말 그대로 맞아 죽었다. 조금 거칠지만 그렇게 구타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했다. 구타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질식사했다는 주장보다는 폭행에 그렇습니다. 의한 사망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30일 상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주범 이하무개 병장에게는 징역 45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30년에서 25년씩을 구형했는데요. 네. 사실 이 형량 자체는 상해치사에 적용된 형량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중한형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오마이뉴스가 이 1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쭉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아주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군 검찰도 윤일병의 사인을 당초 질식사에서 속발성 쇼크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재판부는 네. 다시 윤일병의 사인을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판단했던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단을 재판부가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네네. 부검이 A 씨의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들이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윤일병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배와 복부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뇌나 장기 등 중요 부위에 대한 치명적인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 시점에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가격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 내용은 네.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라는 결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말이 그러니까, 어려워서 굉장히 그 말이 어려워서 아마 일반 청취자들께서도 도대체 판단한 판사가 쓴 판결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런 의문이 네네. 좀 드는데요. 저도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군 검찰은 이미 피해자의 윤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에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재판부는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질식사의 근거로 제시됐던 의학적인 소견 그것을 다시 법의관 A 씨의 소견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문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들이나 저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판결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락사 이상, 추락사에 버금가는 수준의 멍이나 온몸의 멍이나 가죽대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정도. 도저히 이것은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서는 해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심각한 정도의 몸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또 다 어디 간데 없이 해버리고 다시 또 질식사에 의한 근거들을 다시 인용함으로 인해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윤일병의 비장이 그러니까 갈비뼈가 부러져서 비장을 찌르는 바람에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 비장이라는 건 아주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장 파열은 교통사고 수준의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비장의 손상이 간다는 것이 법의학자들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간과해버리면 사실은 윤일병의 사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살인죄 적용도 안 되고
그리고 또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그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쓰면서 또 이게 꼬이고 이게 계속 뭔가 좀 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모두가 확인한 내용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떤 점들이 더 규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제가 1심 재판하고 2심 재판을 좀 쭉 지켜본 결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1심 재판부, 그다음에 1심에서의 군 검찰은 이 가해자 4사람에 대해서 모두 살인죄로 기소를 하긴 했지만, 살인죄의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밝히려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저는 1심 재판을 보면서 그런 좀 한계점 같은 것을 느꼈는데요. 근데 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심 재판은 1심 재판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군검찰관도 굉장히 이 어떤 살인죄, 그러니까 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1심 재판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판부도 1심 재판부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법의관한테도 이 재판부 군판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깊숙한 질문들을 하는 것을 봤고요. 이런 것을 보자면은 좀 1심하고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윤일병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는 별개로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윤일병 유족들은 군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사인을 과다 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사와 좌멸 증후군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수사 부분과 부검 부분, 기소 부분 등 군당국 수사의 전 과정에서 축소 은폐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의 부검이 A씨를 비롯한 수사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작년 9월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좀 국방부 쪽에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결론을 안 내린 겁니까? 못 내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는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다, 알려드리기 힘들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윤일병 사건 공판뿐만 아니라 이 윤일병 유가족들이 제시한 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한 진행 과정도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 파창 애청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무엇보다 지난 이 사건 당시에요. 이 사건 초기에 이 사건 처리가 완벽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던 김흥석 전 육군 법무실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작년 말에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일병 사건이 또 한 번 미궁 속으로 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혹시 이분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또 축소 은폐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공명정대하게 하실 분입니까? 일단은 군사법원장이긴 하지만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장은 다른 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휘 관계에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항소심 재판부가 밝혀내야 될 어떤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판에 대한 외압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외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